스튜디오 세턴과 함께하는 느바비큐의 NBA 위클리 리뷰. 네, 오늘은 2026년 1월 9일이고요. 오늘 녹화의 5번째 주제와 함께 할 건데요. 이번에는 어떤 특정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그 리그의 제도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 해요. 저희가 어느 시점부터는 이제 수상 조건 중에 하나가 65경기 이상을 출전을 해야 된다. 그래야 자격이 생긴다라고 이제 제도가 만들어졌는데, 그게 이제 아무래도 선수들이 많이 빠지게 되는 그런 거를 좀 감안해서 만들어진 제도 같은데, 이게 또 새로운 어떤 논란을 또 만들고 있는 것 같아서 오늘은 그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 리그의 65경기 그 기준 출장이 생긴 게 어떻다고 좀 보세요, 그 위원님은 이 제도가? 저는 65경기는 좀 너무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적다라는. 저는 한 60경기 정도로 해야 되죠. 완화를 좀 시켜야 된다. 왜냐하면 17경기를 빠지는 거잖아요. 지금 르브론이 17경기 벌써 빠졌어요. 르브론은 올해 암만 잘해도 수상 어떤 것도 못 받을 수가 없고. 못 들어가고요. 야니스 아데토쿤보 14경기 빠졌어요. 앞으로 3경기 더 빠지면은 이 선수도 수상을 못 하게 돼요. 그럼 야니스보다 못하는 애들이 수상을 받게 되는 거죠. 요키치도 지금 한 달 결장하는 부상을 당했거든요. 한 달보다 더 길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까지 5경기 빠졌지만은 10몇 경기 빠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요키치도 빠지게 되면 지금 강력한 MVP 후보가 MVP 못 수상하게 되는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냐가 되는 거죠. 일단은 이 규정이 어떤 건지를 좀 많은 분들이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설명하는 시간을 드리면, 농구 선수들도 어쨌든 직장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노사협약 규정에 명시가 된 이제 규칙입니다. 23-24 시즌부터 처음 도입이 됐고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전 리그의 82경기의 80%에 해당하는 경기에 출석을 해야 되는 규정입니다. 그리고 65경기 미만으로 소화한 선수들은 자연스럽게 개인 수상 명단에서 빠지게 되는 게 규정이고요. 여긴 65경기라고 되어 있긴 한데 최소가 65경기고 2경기를 제외한 모든 경기에서도 최소 20분 이상을 뛰어줘야 이 명단에, 그러니까 이 기준에 충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근본적으로 말씀해주셨던 로드 매니지먼트, 선수들이 자기가 나오고 싶은 경기만 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리그가 만든 규정인데, 이 디 애슬레틱에서 요 규정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비판을 했죠. 이걸 좀 되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까운 문제, 눈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규정인데, 장기적으로 보면 모든 선수들의 퍼포먼스를 망가뜨릴 수 있는, 그러니까 길게 보면 NBA에 절대 좋지 않은 규정이다라는 식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걸 줄이는 게 의미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게, 그럼 너무 제도 자체가 굳이 60경기로 그럼 하지 말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냥 지금 예전처럼 그냥 감각적으로 그냥 이렇게 기준을 차라리 차등을 두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60경기 22경기를 빠지는 거잖아요. 그럼 너무 좀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지 않을까? 많이 더 그 로드 매니지먼트를 더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65경기도 저는 사실 제가 너무 옛날 마인드여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좀 완화를 많이 해줬다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그건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지금 페이스가 되게 빨라지고 경기 속도도 빨라지다 보니까, 실제로 달리는 속도도 빨라지다 보니까 부상의 위험이 굉장히 많아진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로드 매니지먼트가 아니라 요키처럼 다치고 야니스 아데토쿤보처럼 다치고 어쩔 수 없이 빠지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아쉽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장치가 필요하다. 물론 저는 그 경기 수 제한하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돈 내고 왔는데 내가 좋아하는 스타가 안 뛰어, 분명히 안 다쳤는데, 그러면 진짜 억울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제도가 필요한 거는 맞는 것 같은데, 부상 때문에 빠지는 건 어쩔 수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면은 그 EPM 10위까지 드는 선수 중에 지금 이렇게 되면은 남는 선수가 셰이 길기어스 알렉산더, MVP 후보가 되는 게 셰이 길기어스 알렉산더, 케이드 커닝햄, 도노반 미첼, 이 정도 외에는 다 못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퍼스트 팀은 당연히 못 드는 거죠. 그럼 10위 안에 드는 선수가 3명 들고 10위 안에 못 드는 선수가 퍼스트 팀에서 올라가고, 이렇게 되면은 좀 이상하지 않나. 근데 이게 저는 그냥 스포츠 팬의 입장에서 이게 약간 주객이 전도된 게 약간 그렇게 볼 수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 자산이잖아요. 그 자산을 잘 관리하는 거는 감독의 의무기도 하고, 경기 수를 줄이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알아서 이 플레잉 타임을 조정을 해서 경기를 아예 결장시키는 거 말고 자기들이 이제 플레잉 타임을 좀 줄여서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게 맞지. 그것까지 리그가 개입을 해서 예를 들면 많이 어차피 빠질 거니까 이만큼까지 빠져도 돼를 약간 제시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건 맞아요. 뭐 이만큼 빠져도 된다라는 거 오히려 이만큼 빠져도 되는구나 될 수 있거든요. 원래 80경기 뛸 수 있는 선수가 안 뛸 수도 있는 상황을 만들어준다는 거는 좀 아쉽긴 하죠. 근데 그렇게 안 하면은 진짜 카와이 레너드처럼 진짜 정규 시즌에 몇 경기 안 뛰고 의도적으로 그런 선수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게 좀 아쉽죠. 그죠. 뭐 완벽한 제도는 없다 보니 뭐 어쩔 수 없이 한 거긴 하지만 저는 그러니까 이제 선수들이 17경기까지는 어쨌든 빠져도 돼라는 이런 어떤 심리적 그걸 만들어주는 게 오히려 이 제도로서 좀 더 공고히 하는 게 아닐까. 예를 들면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요 규정에 함정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렌베이 팀에 선정이 되면 팀에서 슈퍼맥스 계약 연봉을 안겨줄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개인 수상을 위해 무리하게 부상이 있음에도 뛰다가 아예 시즌 아웃이 되거나 장기 부상을 끊어서 기존에 받아야 되는 돈보다 못 받는 선수도 발생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그리고 만약 이 규정이 그대로 이어지면 슈퍼스타가 오렌베이 팀에 못 들어요. 그러면 당연히 뭐 11등, 12등, 13등짜리 선수가 퍼스트팀에 들겠죠. 그럼 그 선수들이 슈퍼맥스 연봉의 계약자가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럼 구단 입장에서 난 얘한테 이 돈을 줄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안 드는데 이 규정 하나 때문에 원래 계약을 주기로 한 선수에게 더 많은 돈을 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구조적으로 한 팀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팀이 다 있는 건데 이 나머지 팀들의 연봉 구조도 이 규정에 다 망칠 수 있다라는 함정이 존재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취지인지는 다 공감하는데 이걸 해결하는 방안이 좀 잘못됐다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들이 많죠. 이게 야구 같은 경우는 규정 타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못 이루면 이제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인정을 안 하는 건데 야구 같은 경우는 사실 공평하게 모든 포지션을 나눠 갖는 게 아니라 1번 타자와 9번 타자가 시즌이 끝났을 때 얻는 타석수를 비교하면은 말도 안 되게 1번 타자가 많을 수밖에 없어서 어느 정도 그 규정 타석을 이렇게 만드는 거는 당연히 이제 종목 특성상 어쩔 수가 없는데 농구는 뭔가 이렇게 여기까지 채워야 돼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종목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조금. 근데 농구 리그 리더 기록 리더 할 때 그 경기 수가 제한이 있어요. 그리고 기록 그 경기 수 못 채웠어도 에버리지. 기록이 넘으면은 또 들 수 있고 이런 게 있어요. 있긴 있는데 모든 게 완벽한 제도가 없는 거죠. 근데 65경기 때문에 요키치가 못한다? 그러면 좀 억울할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예를 들면 64경기를 추적을 했는데 스탯 라인이면 어마어마한데 배제되는 거는 사실 얘가 쉬려고 쉰 것도 아니고 다쳐서 빠진 건데. 그 DSL틱에서 정확하게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요키치가 빠지려고 빠진 게 아닌데. 뒤에 에슬레틱스 관계자세요. 네. 그래요. 네. 농담입니다. 네. 그리고 근데 사실 이 규정이 나온 것도 저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게 실제로 올스타급에 드는 선수들이 2010년대, 20년대 들어서 되게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뭐 위원님도 계시지만 1980년대에 잠깐 하자면 그때는 평균 올스타 선수들이 10경기 가깝게만 결장을 했었는데 20년대 들어서는 23경기인가 5경기를 빠졌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그게 되게 크죠. 관중이 큰맘 먹고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내 자리에 돈을 내고 와서 선수를 보러 왔는데 아무 예고 없이 이 선수가 갑자기 그날 빠져. 그러면 사실 내가 보고 싶었던 선수, 내가 보고 싶었던 경기를 돈 내고 못 보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NBA에서는 그런 약간 소비자의 마인드를 조금 고려한 분석이라는 측면도 있어요. 근데 이걸 어찌됐든 NBA에서 제일 중요한 건 선수인데 이게 어떻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선수들이 자생할 수 있는 환경을 스스로 파괴하는 규정이 좀 돼버려가지고 여기에 대한 논란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어떤 업체에서 직관 투어를 했는데 골든스테이트 경기가 왔는데 커리, 버틀러, 그린 빠진 경기를 봤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팬들은 되게 아쉬웠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찾아봤더니 실제로 65경기 이하를 뛰고 MVP 받은 선수가 있었을까 찾아봤더니 4번이 있었더라고요. 4번 있었는데 그중에 2번은 락아웃 때문에 경기가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49경기를 떴던 말론 99 시즌에 말론 그리고 르브론 제임스 66경기 시절에 64경기만 뛰고 받았더라고요. 64경기 많이 뛴 거죠. 네. 그걸 제외하면 딱 2번밖에 없어요. 이게 77, 78 시즌에 빌 월튼 58경기 뛰고 받았더라고요. 근데 그날 워낙 압도적이었고 팀 성적이 좋았기 때문에 받았던 것 같고 그리고 밥 쿠지 50년대 2번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65경기를 이 말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지금 그러니까 많이 다치고 많이 빠지고 있다는 것 같아요. 그게 좀 아쉬운 거죠. 네. 저는 팬들을 위해서라도 구단에서도 관리도 해주고 선수들 자신도 안 빠지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위원님 예전에 예상하시기로는 지금은 완전 하이 템포지만 어느 순간에 또 그게 바뀔 수도 있잖아요. 로우 템포가 오면 그때 되면 65경기가 너무 터무니없이 또 기준이 그렇게까지 선수들이 안 빠져도 된다라는 또 뭐 얘기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로우 템포에서 뭐 천천히 예전이랑 돌아가면 그때 가서 다시 그걸 뭐 75경기로 올릴 것도 아니고. 생각해보면 지금은 기준은. 부상자도 많고서 많이 빠지고 이러지만은 선수 수명은 더 길어졌어요. 예전에 보면 10년 뛰면 진짜 많이 뛰는 선수다 이러고 35이면 다 은퇴하고 이랬는데 요즘은 르브론 같은 경우는 40대까지 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뭔가 좀 달라진 거죠, 개념이. 그러니까 재활도 훨씬 더 발달되고 농구화나 뭐 이런 부상 방지하는 것 자체가 좋아졌기 때문에 부상을 당해도 선생님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게 좀 달라진 거고, 예전에는 다치고도 뛰는 선수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레리 버드 같은 경우 그렇잖아요. 막 허리뼈에 척추가 금이 갔는데 다음 시즌 나와가지고 막 뛰고 그러다가 막 마비가 왔는데도 뛰고 이런 식이었으니까 선수 생명이 짧았던 거잖아요. 그런 걸 관리를 해줄 수 있는 시대다 보니까 막 의사들의 말을 많이 듣고 그러다 보니까 오래 뛰기는 하지만은 경기 수를 많이 못 채우는 면이, 그러니까 양면이 있는 것 같아요. 양면이. 그러니까 레리 버드 같은 경우에는 뛰어서 팬들은 좋았겠지만은 사실 12년밖에 못 뛴 거니까 본인이. 아쉽죠. 아쉽긴 한데 만약에 15년까지 뛸 수 있는 선수였을 텐데, 그러니까 이게 제도로 어떻게 막기도 어렵고 뭐 보완하기도 어렵고 하지만 뭔가 그걸 보완하려고 노력을 해서 최대한 팬들을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중요하다. 제가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생각났습니다. 이 토탈 뭐 점수가 됐든 어시스트가 됐든 리바운드가 됐든 토탈 그 수치를 채워야 되는 걸로 개념을 바꾸면, 그러니까 수능 최저 등급을 맞추듯이 예를 들면 득점은 이만큼은 무조건 넘어야 된다. 그러면은 뭐 조금만 뛰더라도 그런 약간 65경기 제도는 유지하되 그 65경기가 떨어지는 선수도 토탈 점수는 요만큼은 또 채워야 된다라는 어떤 그걸 하면 62, 3경기 뛰더라도 뭔가 또 될 수도 있는. 62, 3경기를 떴는데 아픈데 채우려고 나오고 이런 선수들이 또 그거 이제 본인의 선택. 그건 어쩌서 그러니까 슈퍼맥스를 받아야 돼. 네, 좀만 하면 슈퍼맥스 받을 뭔가 것 같은데. 절대적으로 65경기 오버 언더 이게 아니라 65경기 오버 언더지만 한두 경기 미스가 나는 불상사는 요 정도 최저 기준으로 채우면 그래도 그나마 좀. 그러니까 셀러리 캡이 있고 이게 받을 수 있는 최대치가 있고 최저치가 있고 이게 상당히 선진적인 제도인데 이게 약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제한이 없지만 그러니까 뭐 천정부지로 막 받고 못 뛰는 애들 많잖아요. 막 10몇 년 계약했는데 10년 계약하고. 못 뛰고 막 이런 애들이 있는데 그런 걸 겪다 보니까 NBA도 그걸 7년, 5년 이렇게 줄인 거잖아요. 완벽한 제도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떤 제도든 저는 팬들을 위한 것이 돼야 된다. 왜 이게 팔아먹는 상품이니까. 기본적인 절대 원칙 깨져야 되지 않는 절대 원칙이 선수가 오래 많이 뛰길 바라는 그건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선수가 사실 제일 이상적인 거는 부상도 없이 모든 경기에 나와서 오랫동안 선생을 하게끔 만드는 게 사실 가장 이상적인 건데 그건 어렵기 때문에 좀 적절히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근데 뭔가 딱 하나의 기준으로만 딱 적용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좀 있지 않을까. 제가 예전에 그 점프볼 들어가려고 처음에 글을 쓰기 시작할 때 그때가 2017년 6년 1월 때였는데 십자인대랑 관련된 스태폰드 의료대학팀이 분석한 칼럼을 봤어요. 근데 그게 NBA 선수를 대상으로 십자인대 부상을 당했을 때 전과 후를 비교해서 이 선수가 드라이브하는 속도, 방향, 슛 던지는 방향 이렇게 다 분석해가지고 결과를 냈는데 과거는 십자인대 부상을 한 번만 당해도 선수 평균 부상 그 선수 수명이 2년 3년 줄어들었대요. 그러니까 그게 완전히 단축시키는 느낌이었다면 2010년대 후반 그리고 20년대 초반에 들어서는 한 번 부상을 당한 다음에 거의 90% 80%는 회복이 된대요. 몸 상태로. 근데 재발 확률이 80% 이상을 높아진대요. 그러니까 선수 생명은 늘어나지만 자주 많이 다치게 되는 거죠. 십자인대를 다치게 되면. 그러니까 거기서 낸 결론이 뭐였냐면 결국에 선수가 제 컨디션을 유지하려면 출전 시간을 조정하는 게 가장 큰 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였는데 저는 그래서 그런 지표나 기록들이나 어떤 규정을 만들 때 의학적인 데이터베이스를 많이 참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선수 연봉, 뭐 득점 이런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의학적으로 이 선수가 뛸 수 있는 상태인지를 먼저 구분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건 좀 의료계 데이터베이스를 많이 활용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해요. 그 데이터 충분히 쌓고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트래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쌌고 출전 시간보다는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소모했냐가 더 중요할 것 같고 요즘 같이 템포가 빠른 팀에서는 그걸 관리를 하는 시스템을 도입을 NBA가 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샌안토니오 같은 경우에는 뭐 10년 전부터 그런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 데이터가 더 쌓이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의학이 발달되면 그러니까 야구도 마찬가지잖아요. 타마존 서저리라는 게 있으면서 오히려 구속이 더 빨라지잖아요. 예전에 막 예를 들어서 샌디 코우펙스 같은 경우에는 그 수술 받았으면 더 오래 뛸 수 있었는데 은퇴해 버렸으니까 지금 십자인 되면은 예전에 80년 되면은 그 운동력이 완전히 상실하는 거였는데 요즘은 안 그렇거든요. 오히려 잘 뛰거든요. 아킬레스도 요즘은 보면 듀란트 같은 경우 잘 뛰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의학이 계속 발달되고 있기 때문에 부상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부상을 방지하는 쪽으로 더 의학이 발달돼야 될 거라 같습니다. 네, 뭐 또 하실 얘기 또 있으신가요? 없으세요? 네. 그러면 우리 그걸 한번 짜봅시다. 그 65경기 언더가 되면은 올 NBA 팀에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사실 퍼스트 팀의 명단이 저희가 시즌 초에 예상했던 것과는 정말 다른 형태로 퍼스트 팀이 구성이 될 수도 있겠네요. 요키치도 아웃되고 쿤보도 아웃되고 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사실 올 NBA 팀에 처음 이름을 올리는 새로운 얼굴들도 꽤 많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네. 네, 뭐 혹시 이렇게 좀 조금 더 자기 실력보다 위에 어떤 그 수상을 받을 수 있는 선수들이 좀 누가 있을까요? 도노반 미첼 이런 선수도 도노반 미첼도 조금 더 지금 도노반 미첼 못하지 않아요? 지금 EPM에서 10위 안에 들어요. 7위에 7위. 뭐 스가 돈치치 이런 선수들은 뭐 거의 뭐 확정이라고 보고 저 주자 돈치치는 약간 애매하죠. 지금 7경기 빠졌기 때문에 지금 페이스면은 살짝 17경기 애매하거든요. 네, 애매하고 앞으로 안 다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앤서니 에드워즈 그리고 뭐 타이리시 맥시 이런 애들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알파렌 시앙군 같은 애들도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 상군도 지금 부상을 좀 받아가지고 6경기 지금 빠졌죠. 그러니까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 뭐, 그러니까 애매했던 애들이 들어올 수 있겠죠. 근데 그래서 갑자기 또 생각났는데 부상 65경기 이상 빠지면은 이렇게 한 경기 빠지면 표 하나 마이너스 최종 득세 괜찮은데요? 좀 이거 괜찮은데요? 이렇게 하는 게 요거는 저희가 어떨까? 그 영어로 준비를 해서 상욱에 보내도 한 경기당 그 표수로 가는 거죠. 좀 표를 마이너스 하는 뭐 식으로 점수로 해서. 걔네들이 어차피 겨사야 되니까 점수를 뭐 사실 저는 요키치가 이번에 안 받으면 진짜 억울할 것 같거든요. 너무 잘해주는데 요키치는 내가 볼 때 한 30표 빠져도 퍼스트팀 들 것 같은데. 요키치가 정배인가요 지금? 네. 그냥 그런 기준수에 생각 안 하면 스카보다도 더. 최근에 그래서 아마 역전됐던 기록이 있었는데 여전히 EPM은 요키치가 1등이더라고요. 야, 이거 진짜 요키치 시간 진짜 아깝겠다. 왜냐면 정말 뭐 역대급 시즌을 치러도 요키치라는 정말 큰 이게 수상 실적이 또 중요한 게 우리가 막 역대 32 1억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요키치는 이것 때문에 못 들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MVP 한 5번 받았어야 되는데 3번 받았어요. 뭐 이러면 좀. 와, 근데 요키치도 이번에 만에 하나 그 기준세를 채워서 4번째 MVP를 받으면 와 정말 그 MVP 개수가 진짜 말도 안 되네요. 그리고 아직도 한두 번 더 받을 수도 있는 나이기도 하고. 아 요키치 진짜 새삼 요키치 뭐 요키치 저희가 많이 했지만 새삼스럽게 진짜 요키치 진짜 대단하긴 하네요. 진짜. 그 덴버는 약간 억울해요. 그리고 돌아가면서 다 다치고 있는데 너무 요키치한테만 그 시선이 쏠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얘가 다치면 내가 더 뛰어야 되는 시간이 늘어나고 막 이런 것도 분명히 있는데 과정이 너무 덴버는 이 요키치한테만 너무 그게 다 쏠리는 것 같아서 사실 덴버를 자세히 보면 다 다치고 있어요 지금. 근데 덴버가 그래도 성적 방어를 꽤 잘 하고 있던데요. 얼마 전에 이겼습니다. 보스턴 상대로 다 빠졌는데 지금. 확 떨어질 줄 알았는데 그래도 꽤 버티고 발란추나스 다쳤고 고든 다쳤고 막 캠 존슨 다치고 이래서 지금 많이 다쳤는데 이러다가 자말 머레이도 다칠까봐 걱정이죠. 뭐 무리하고 있는데. 옛날에 어빙 생각나네요. 그렇죠. 얘가 또 자말 머레이가 내구성이 좋은 애도 아니기 때문에 이미 한번 됐으니까. 저는 살살 뛰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뭐 사실 플레이오프만 나가면은 모르는 팀이기 때문에 굳이 막 요키치 없는데 자말 머레이를 막 굴려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또 뭐 그 NBA가 빠지지 못하게 만드니까 어쩔 수 없이 뛰긴 하겠지만 시간 관리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덴버 얘기하니까 마포주에 NBA 팀 입성 가능성도 꽤 괜찮겠네요. 이거 있어요. 마포주가 늘겠네. 진짜 잘해요. 이거 특히 이런 이 마포주 규정 지금 때문에 평균이 26득점하고 막 3점을 막 8-9개씩 맨날 넣더라고요. 네, 제가 요 마포주 들 수 있겠네. 잘하면 진짜. 마포주가 또 올 르바 팀의 또 이름을 또 슈퍼맥스 받겠네. 또 마포주 지금 또 여러 팀들이 노린다는 소문이 네, 있어가지고 브루클린 기회의 땅이네요, 진짜. 근데 브루클린 나가서 재미 본 친구들이 많이 없어서. 근데 마포주가 잘하긴 하더라고요 요즘. 그래서 왜 뭐 말하고 있었어요? 제가 요거 별개인데 제가 대학 선출형이랑 같이 농구를 하거든요. 제가 지금 있는 팀에 사회농구 팀에서 슈터였어요 그 형이. 근데 그 형 되게 신기한 게 캐치앤슛을 던지면 안 들어가요. 본인이 잡고 슛을 던지면 슈터인데 들어가요. 근데 그 형이 얼마 전에 마포주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자기는 돌이켜 보니까 마이클 포터 주니어가 아니었을까 이러면서. 그것도 잘하고 있으니까 요즘 갑자기 그 예시를 든 거. 근데 네. 잘하긴 하더라고. 그 전에 형 마포주 닮았어요? 이러면 이 자식이. 그 형 탈퇴했을걸요. 선출인데.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선생님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너무 또 고인물들이 사라지는. 근데 이게 또 생각해 보니까 선수들이 뭐 약간 가까스로 더 맞출 수도 있지 않을까 다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계산해 주는 사람이 옆에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가지고 예를 들면 여기서는 조금 더 뭐 뛰어야 돼 뭐 이런 걸 다 해주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서 뭐 그래도 뭐 그렇게 크게 막 선수들이 막 억울하게 한 경기 때 못 탔어 이런 경우는 그래도 많이 없지 않을까요? 저는 근데 이 제도 때문에 르브론은 오히려 좀 혜택을 볼 것 같아요. 이미 이제 상해 연연은 안 해도 되니까 굳이 기록을 그게 왜 아니 그 두 자릿수 연속 기록 깨진 다음에 마음 편하게 하니까 오히려 득점이 늘어나잖아요.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아빠도 없어서. 저제 혜택까지가 하는데요. 그냥 뭔가 르브론 내가 잘하면은 서드팀 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욕심 같은 거 버리는 거죠. 오히려 해방돼서. 돈치치한테 패스 안 하고 내가 던져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걸 안 하는. 하지만 플레이오프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컴파임 같은 거는 뭐 한두 경기 잘하면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또 약간 그러니까 오히려 정규 시즌에 상을 못 받으면 르브론이 플레이오프 때 뭔가 받으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겠네. 수비도 열심히 하고 막. 마지막 패스를 돈치치가 비어 있는데 반도에게 준다거나 약간 이런 뭐 이런 셀렉션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거 재밌네요 이 얘기. 뭐 아무런 근거 없이 막 얘기하니까. 이렇게 원래 이렇게 상으로 하는 얘기들이 재밌어요. 근데 진짜 뭐라 그러지? 근데 진짜 저는 이번 요키치 정도가 아니면 그렇게 막 이 제도로 인해서 막 억울한 선수가 막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도 같다는 생각이 또 들어가지고 이번 요키치가 좀 특이한 케이스잖아요. 원래 부상 잘 안 당하는 선수이기도 하고 성적이 이렇게 좋은데 또 갑작스럽게 좀 장기 부상을 또 당한 거니까 이거는 뭐 여러 가지가 한 번에 좀 작용된 효과지 않을까 같네요. 사실 4주면 그리고 NBA 평균적인 부상 그 장기 부상 난이도로 따졌을 때 엄청 큰 장기 부상도 또 아니에요. 뭐 6주 이런 게 6주 8주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진짜 요것 때문에 한 끗 차이로 놓친다. 그럼 제가 요키치면 진짜 좀 그래요? 화가 많이 날 것 난 같아요. 요키치는 의외로 좀 덤덤할 것 같은데. 제가 요키치면 요키치는 농구에 그렇게 큰 뜻이 있는 것 같지 않아가지고 자기 집을 더 좋아하는 선수라. 요키치가 근데 진짜 그렇게 잘하고 있다고 하니 아쉽긴 하긴 한데 모르겠네요. 스가가 또 받아도 뭐 저기 이상한 또 시즌은 또 아니니까. 그리고 또 차세대 스타를 키워야 되는데 웬반야마도 지금 14경기 결정해가지고 지금쯤이면 이제 오렌비 팀에 들고 뭐 이래야 될 텐데 웬반야마 빠지면 좀 아쉽겠죠. 그럼 그런 스탯 리더도 다 자격 박탈인 건가요? 그거는 아예 그냥 평균치로 제한 경기 수가 있죠. 그걸 넘어야 되고 아니면 기록이 워낙 좋아가지고 뭐 한 50경기 뛰었는데 막 총 득점이 한 3,000 득점 된다. 그러면 득점 그건 들어갈 수 있고요. 네. 그러니까 두 가지로 기준이 있으니까 그거는 기록은. 근데 웬비는 그런 제도가 오히려 좀 더 아쉬울 수 있을 것 같은 게 웬비는 이건 뭐 제가 그냥 뭐 그 선수를 뭐 점쟁이처럼 내다보는 건 아니지만 커리어 내내 결장은 좀 불가피한 선수 같아서 몸 자체가 계속 건강하게 맞아. 뛰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요즘 메타가 안 어울려요. 달려야 되니까 부상이 없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저희 요즘 계속 주전을 안 쓰고 자꾸 벤치로 쓰는 것 같기도 해요. 그 전략적 벤치 스타트가 이제 조금 더 광범위하게 농구에도 좀 적용이 될 것 같다는 느낌. 그 KBL은 예전에 SK나이츠 문경원 감독님이 꼭 1쿼터는 후보들 넣었다가 2쿼터에 주전을 다 넣는 전략을 썼거든요. 그게 2쿼터부터 갈겠다는 얘기잖아요. 사실 1쿼터 10분 좀 쉬게 하고 2쿼터부터 끝까지 쓰겠다는 건데
NBA도 약간 이제 그런 뭐 문화가 조금 더 나오지 않을까. 그런 메터들이 막 해서 성적이 나오면 바뀌겠죠. 예전에 그 야구도 그랬잖아요. 막 스타터인가 뭐 이런 거 해서 맞아요. 거의 뭐 위장 선발로. 선발로 한 2, 3이닝만 던지고 나가버리고 이런 애들 있었잖아요. 그 탐파베이 그런 거 잘 썼잖아요. 그리고 플레이오프 가고 성적을 내니까 뭐 그럴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이거 먼저 선점하는 게 이득인 게 상대 세컨 유닛을 상대로 타겟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 어쨌든 로테이션이 1쿼터, 3쿼터에는 어쨌든 주전들이 많이 뛰는 건데 오히려 약간 머리를 좀 잘 써서 이걸 선점해서 2쿼터, 4쿼터 초반을 공략해 버리면 실제로 조금 더 그런 되지 팀이 않을까? 있었죠. LA 클리퍼스가 이제 루 감독일 때 헤럴이랑 루비런스 전략적 벤치로 썼었죠. 지금 예전에 대학농구에서 알켄사 대학이 있었어요. 94년 우승팀인데 이 대학 감독은 주전이라는 게 의미가 없다고 해서 동전동지기로 매번 경기를 정해요. 그러니까 로스터가 계속 바뀌죠. 근데 결국은 출전 시간 높은 거는 잘하는 애들이 하는데 이랬을 때 골 때리는 게 상대 팀은 누가 주전으로 나올지 몰라서 준비를 하기가 되게 애매해요. 1년에 많아야 2번 붙거든요. 잘하면 3번 붙을 수도 있는데 같은 컨퍼런스일 때 아닌 팀을 한 번만 붙는데 누가 주전으로 나온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그게 되게 이득이더라고요. 이게 그 신암행어사라는 만화책 혹시 보셨나요, 위원님? 석진님도 안 봤어요? 그 문수라는 캐릭터가 있어요. 어사 박문수가. 근데 반대편이 아지테라는 적인데 인간의 모든 거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수가 이제 전쟁을 이끄는데 말 그대로 주사위를 돌려서 그 막 보급 부대를 제일 앞에 막 내보내기도 하고 막 후진시켜가지고 막 서로 엉키고 하면서 이 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는 그런 전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전쟁의 어떤 그거 방법일 것 같은데 그렇게 가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요즘처럼 이렇게 벤치 멤버들이 강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진짜 야, 넌 누구 맞고 누구 맞고 이거 정해야 되는데 누가 나올지 모르면은 되게 답답할 것 같은데. 그리고 정말 제대로 된 그 수법은 자기 동료도 속이는 거잖아요. 원래 제대로 된 감독이 정말 딱 경기 게임을 바로 직전에 5명을 지정해줘도 뭔가 되게 색다른 어떤 구성이 나오지 않을까. 괜찮은데요? 아 근데 이런 트렌드는 무조건 갈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이게 선수들이 저는 이게 선수들의 잔존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전보다 이 뛸 수 있는 연수 자체가 많아지니까 분명히 몇 년씩은 이게 선수들이 정말 포화 상태가 될 것 같은 느낌. 왜냐면 은퇴도 안 하고 들어오는 선수들은 많고 이러면서 이 선수들의 로스터가 좀 더 두꺼워지면 이렇게 전략적으로 뭔가 선수 로스터를 활용하는 것도 좀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충분히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럼 언제 나올 것 같은데 그런 전술이 나올 것 같아요. 포포비치 감독이 많이 있었으면 저 웬비는 계속 후보로 벤치로 쓰지 않았을까. 전략적으로 뭔가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네. 이번 시즌 디트로이트가 약간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디트로이트가 물론 커닝햄 듀렌이 메인 시스템이긴 한데 커닝햄 듀렌 빠졌을 때도 디트로이트가 보면 성적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감독이 입력해 놓은 시스템이 있으면 선수들이 거기에 맞춰서 이행만 하면 팀이 잘 굴러가게끔 조직을 해놔서 그런 측면에서는 또 디트로이트가 좀 잘하고 있으니까 그런 메타가 또 유행이 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방금 들어가지고. 슬램덩크로 따지면 안 선생도 그 전국 대회 첫 번째 삼포 고등학교 경기에서 주전들을 다 그 징계를 준다는 이유로 1쿼터를 앉혀놨다가 상대 팀이 방심을 하니까 문제야 군단 내보낸다고 하고 이제 허점을 찌르는 또 그런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거. 실제로 그 토토 같은 거 분석을 예전에 제가 했었는데 의외로 막 그 KBL 같은 경우에는 현지 기자들이 나가면 현지 기자들이 누가 오늘 빠진다는 걸 정보를 한 1시간 전에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이쪽이 얘가 빠지니까 얘가 이길 것 같다 하면 오히려 지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상대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희를 막아야 된다는데 원희 막을 준비 열심히 해왔는데 원희 안 나오네? 그럼 헛힘 쓴 거거든요. 다른 걸 갑자기 네. 또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원희 안 나오는데 다른 애가 열심히 뛰고 이러면 진짜 승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뭐 슈퍼에이스가 이탈을 한 경기들에서 한 2연승, 3연승 정도를 깜짝으로 하는 경우도 또 있으니까. 예전에 외국인 선수 2명이었을 때도 보면은 외국인 선수 2명 다 퇴출시키고 국내 선수만 뛰었는데 막 2연승 달리고 이런 팀들도 있었거든요. 예전에 SBS 같은 팀들. 저는 진짜 농구라는 게 예측 불가한 종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NBA는
깜짝 신데렐라들이 좀 더 빈번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갑자기 생각해 우리 저희 네마드도 네, 맞아요. 지금은 좀 많이 소강 상태가 됐죠. 많이 읽혔죠. 네, 이제 그래서 어떤 패턴에 패스를 하고 슛 던지는지 알기 때문에 좀 많이 그 네마드도 한 대여섯 경기 그래도 굉장히 잘해줬던 게 보면 센세이션이었죠. 길리스피하고 뭐 롤린스 이런 애들은 잘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 애들은 계속 잘해주는 것 같고. 요건 약간 좀 실드를 치고 싶은 게 키드가 네마드를 잘 안 써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물론 수비가 문제이긴 한데 미리 읽힐까봐 아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아니, 더 읽히면 안 가끔씩은 돼서 이해가 안 돼요. 가끔씩 왜 안 쓰지 하는데 네. 뭐 여기 살 만은 아니니까. 아니 근데 이게 지금 뭐라 그러지? 그 선수들 분석 그렇게 안 되나요? 그간 이 유형이 몇 개 없을 텐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마드가 올라왔어. 그럼 대충 만나본 선수들이 수도 없을 텐데 아 이런 애다 이렇게 바로 파악이 되지 않나? 안 되나? 제가 이거는 3점 던져 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제가 이것도 어디 칼럼 읽다가 제가 글 쓰려고 칼럼을 읽다 본 건데 저희는 이게 화면을 이렇게 보잖아요. 선수들 입장에서는 평면이잖아요. 선수들이 다. 그래서 모든 디시전이 2, 3초 안에 결정이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요즘에 모든 NBA 팀들이 다 지선다 농구하잖아요. 한 번에 여러 가지 찬스 만들어서 어디게 해서 공격하는 걸 메타로 한단 말이에요. 아무리 훈련 시스템을 잘 익히고 들어가도 코트에 들어가면 처음 하는 것처럼 하는 선수들이 진짜 많대요. 특히 요즘 NBA. 워낙 전술이 복잡하고 선택지가 많고 이러니까 다 입력하고 들어갔어. 우리 다 준비 다 했어. 하면 처음에 다 풀어놓으면 처음 하는 것처럼 뛴대요. 아니 그 가끔 이제 동네 농구랑 비교해서 제가 죄송하지만 농구를 같이 할 때도 다 모르는 사람들하고 그냥 랜덤으로 섞여서 하잖아요. 근데 이제 한두 번 공 던지면 야 여기 슛 없다, 여기 슛 없다. 뭐 예를 들면 뭐 야 여기 오른쪽 막고 오른쪽 약간 이게 보통 바로 그러니까 웬비 같은 아웃라이어가 아니면 네마드 같은 선수는 한두 번 이렇게 맞대면은 아 얘 뭐 좀 압박하면 이게 안 되려나? 아 근데 그런 게 되면은 신명호는 나도가 나올지 않을까. 신명호 슈팅한 다 아는데 다 막으러 가는 거잖아요. 그런 일이 생기는 게 그런 거. 본능적인 거죠. 본능적인 거. 아니 왜냐면 제가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야구 같은 경우는 모르는 투수가 오면 걔가 무슨 공을 던질지가 데이터가 없으니까 당할 수밖에 없는데 농구는 그래도 대충 이 사이즈가 딱 나오는 게 아닌가 싶은데 또 그러지도 않다고 해서 동네 농구 사람들이 더 잘하는 거기도 하네. 그러니까 제 왼쪽 돌파 없어 뭐 이러고. 바로 그러죠. 야 내가 맡으면 돼. 슛 없어 막 이런 거 하니까 버려 뭐 이러고. 근데 버리면 더 안 들어가 또 희한하게. 제가 봤을 때 그런 건 밴더비트 정도 돼야 됩니다. 그냥 누가 봐도 아 됐어 하고 이게 뒤돌아서 갈 정도가 돼야 돼요. 또 말하다 보니까 또 길게 또 가는데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오늘 저희가 2026년 새해 첫 NBA 위클리 리뷰를 진행을 해봤는데 저희가 뭐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리뷰 방송을 하게 될 이유가 느바비큐 본편에서는 조금 더 다양한 주제를 좀 다루려고 노력을 좀 하기 때문에 이 리뷰 컨텐츠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많이 좀 즐겨주시면 좋겠고요. 리뷰를 저희가 거의 뭐 50개 가까이는 한 것 같은데 뭐 50개는 안 되려나? 근데 한국 농구 이런 얘기할 때 좀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고 또 정작 또 느바 채널인데 느바 얘기에는 그렇게 관심을 안 가져주시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자꾸 그러면 저희도 골스나 레이커스 얘기밖에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뭐 다양한 콘텐츠를 시도해도 좀 편하게 재밌게 들어주시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요. 두 분 그래도 어쨌든 저희 느바비큐 이게 본편보다 먼저 촬영이 되는 바람에 첫 번째 녹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시청자분들에게 새해 덕담 한마디씩 이렇게 하시면서 오늘 리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석수님부터 하시죠. 네. 네. 느바비큐를 사랑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제가 올해도 많이 부족하지만 최근에 감사하게 느바비큐 덕분에 농구 쪽에서 일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타이밍이었거든요. 이런 뭔가 여러분들 특히 느바비큐를 봐주시는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뭔가 뜻하지 않은 행운들이 여러 번 많이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한마디 덕담 좀. 여러분들이 응원하는 팀이 우승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제일 좋은 덕담이죠 사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희 느바비큐는 이제 올해로 3년 차를 맞이했는데 어느덧 또 축축 달려가가지고 저희도 정말 또 NBA 국내에 인기가 많아지도록 또 그런 또 일조하는 그런 채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리뷰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